두 번째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코어업. 놀라운 활력으로 재구매 회원에게 극찬받는 코어업입니다. 코어업은 9가지 활력 기능성 원료와 다양한 멀티비타민 그리고 페루산 산삼, 마카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바쁜 박원석의 바쁜 최민희의 아침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원래 김용민이라고 써있는데 김용민이 없어갖고 드시는 거예요 지금? 지금 보여드려야 되니까 하나만 땄습니다. 잠을 많이 자도 피곤하신 분, 매일 아침에 괴로우신 분, 코어업과 함께 하신다면 몸이 확 달라집니다. 괜히 완판 행진을 이어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군요. 직접 경험한 유튜브 진행자들과 재구매 고객들이 자신 있게 추천합니다. 고된 업무에 지치신 김용민, 체력 관리가 필요한 김용민, 불규칙한 생활 습관으로 균형 잡힌 영양소가 필요한 김용민에게 강력 추천드립니다. 지금 마이크를 차고 있는데요. 곧 현장에 나타날 것 같습니다. 1개월분이 60정이 39,000원이지만 2개월분을 구매하시면 1개월분을 추가로 드리는 2+1 이벤트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가성비로 보자면 당연히 2개월치 가격으로 3개월을 드실 수 있는 2+1 이벤트를 추천드립니다. 또한 연말연시 소중한 분들께 선물하시는 분들을 위해 코업 3개월치를 구매하시면 김용민을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들어오세요. 아유, 죄송합니다. 어서 오세요. 아유, 어서 죄송합니다. 오세요. 죄송합니다. 그래 요새 예. 좀 드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2알 먹으면 돼. 예. 2알. 알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우리가 시청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이 최근에 여론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예. 그게 뭐냐면 100세 시대의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냐 이런 여론조사였어요. 그런데 대개 50대 이상의 남성은 운동을 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50대 이상의 여성은 뭐였는지 아세요? 건강기능식품을 남편을 먹는다. 멀리한다. 건강기능식품을 먹는다. 그러니까 그 건강기능식품 먹으신 특히 이거 듣고 계시는 50대 이상 여성들은 이 코어업을 꼭 드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실은 건강기능식품도 전문가잖아요. 네, 맞아요. 제가 자연건강법 하면서 안 다뤄본 게 없잖아요. 그런데 특히 이런 비타민 B가 들어가고 여러 가지 비타민이 섞인 것들이 먹으면 자꾸 신물이 올라오고 그래서 이게 저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게 먹으면 즉시 냄새 나고 그러는데 이거 안 그렇습니다. 깔끔해요. 제가 지금 2알 먹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방송이 너무 늦게 시작해서 졸 것 같았어요. 오늘 졸까 봐 엄청 걱정했는데 이거 2알 먹었으니까 이제 쭉 방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유, 그렇습니다. 이게 확실히 이게 시차 때문에 지금 적응이 잘 안 돼요. 어디 갔다 왔어요? 아니 방송 시차. 9시. 9시에 하는 거 10시 반에 하니까 머리도 멍한 거 정말 같고. 죄송합니다. 오늘 10시 반 하는 것도 다 제 책임인데. 오늘 뭐 책임이 있었어요? 아니죠. KBS 라디오 오늘 저 성탄절 공개 방송 녹음을 했는데 그거 한 2시간 하고 왔고요. 어제도 제가 총 방송 시간이 11시간이었고 오늘 그럼 총 몇 시간? 오늘 지금 8시간째 하고 이제 9시간째 정말. 그럼 코어업을 드셔야 되겠네. 그렇습니다. 코어업 빨리 2알 근데 드세요. 코어업은요 사실 잘 아시겠지만은 자기 전에 먹을 때 그 다음날 아침을 아주 상큼하게 일어날 수 있는 강력한 저기 힘이 여기 있습니다. 있어요. 이거 뜯은 거 2알 드세요. 알겠습니다. 2알 예, 먹고 예. 12시 지나면 또 2알 먹으세요. 어차피 하루가 그럼 넘어가니까. 피곤하실 때까지 제가 마저 읽겠습니다. 예. 또한 연말연시 소중한 분들께 선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코업 3개월치를 구매하시면 무료 배송은 물론 선물 상자와 쇼핑백을 추가로 배송해드립니다. 2,000세트만 한정 잊지 마시고 오늘 구매 안 하면 2,000세트 한정 다 나간다고 봐야죠. 지금부터 15분 딱 남았으니까 그 안에 주문하시는 분에 한해서 2,000세트 한정으로 쇼핑백하고 선물 상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생성, 세포보호, 면역 기능 등에 도움을 주는 코어. 지금 바로 김용민닷컴에서 코어를 만나보세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정말 뭐랄까요? 이것도 참 우리 화분 요거 아주 이쁜 꽃. 이거 저 꽃시장 가셔가지고 우리 애청자 레드에어님이 사주셨어요. 네. 오늘 공개 방송 오셨는데 그것도 저기 선물을 해주셔가지고 정말 아름답게 크리스마스 근데 소품으로서. 저거를 들고 들어오시는데 네. 이게 이제 보통 저 정도인데 들고 들어오시는데 이게 너무 작아 보이면서 꽃사지. 아주 앙증맞아 보였어요. 여기 저 꽂는 용도, 네. 꽂는 용도로 보이는. 예,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공지 하나 좀 드리자면 우리 최민희 의원님 사면복권 되셔야 합니다. 지금 몇 명입니까 동접자? 우리 사람 많이 들어오면 그 얘기하기로 했어요. 10,000명 가까이 될걸요. 예. 아까 1,000명대 얘기했다 혼났어요. 사람 많이 들어오면 하라고. 혼났다기보다 자, 그래요. 우리 최민희 의원님 사면복권 지금 청와대 청원 들어갔는데 사실 좀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우리 최민희 의원님이 지금 왜냐면 요 얘기는 좀 짧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의외로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렇지.
그러니까 뭘 잘못해서 선거법 위반인지를 사람들이 모르니까 위반한 거 짧게 그다음에 그게 30대까지 왜 그렇게 했는지만 짧게. 아, 네. 사실 제가 사면 얘기를 하는 건 좀 적절치 않고 제 사건이 억울한 것만 억울시서죠. 그러니까요. 저하고 예. 김현인데 제가 2016년 총선 때 그 관공서에서 명함을 돌렸어요. 그런데 저만 돌린 게 아니라 다 돌렸어요. 다른 후보도. 그래서 우리 보좌관들이 돌려도 된 데서 돌렸어. 그런데 저만 고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걸렸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의 그 공약을 제가 남경필과 유일호 두 분을 만나서 이제 그 공약을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받았는데 그걸 약속 받았다고 토론회에서 얘기했다고 그걸 허위사실 유포로 제 상대 후보인 주광덕 측에서 고발한 거예요. 그런데 그 유일호 상대 후보가 주광덕. 이것도 의외로 또 모르는 사람 많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럼요. 네, 그런데 이게 그 유일호 기재부 장관은 최재성 의원과 같이 만났기 때문에 네. 최재성 의원이 그거 맞다. 그 공약이 그 지역에 필요하다 그랬고 예산도 확보하라고 그 밑에 그 국장한테 지시까지 했다. 이렇게 증언을 했는데도 안 받아줬어요. 그래서 허위사실이라 그랬고 남경필을 만난 거는 이 남경필이 저에게 분명히 우선적으로 이렇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 얘기를 제가 이제 최우선적으로 우리 동네에 유치해주기로 약속했다라는 말이 허위다라고 고발을 했어요. 그런데 남경필이 이제 그거를 주광덕 측에서 고발하고 뭐라고 말했냐 그러니까 그냥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는데 그렇게 받아들인 것 같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보통은 이 정도면 그 재판에서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뭐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별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나중에 그런데 재판에서는 왜 그렇게 됐나요? 그래서 1심 재판을 봤는데 무려 1심이 1년 5월에 제가 4월인가 5월에 고발돼서 10월 그 다음에 10월이니까 1년 5개월쯤 1심이 걸렸어요. 선거법 재판은 신속하게 끝내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랬고 예. 중간에 판사가 바뀌었는데 그 바뀐 판사가 저를 고발한 후보의 그 구리 후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변호사가 자꾸 1심 때 판사 바뀌고 나서 이상하다고 걱정을 했어요. 그래갖고 검찰이 200만 원을 구형했거든요. 그런데 그 판사가 200을 선고했어요. 그 굉장히 사실은 드문 케이스죠. 구형대로 선고하는 그렇죠. 거는 그거 없는 거의 경우죠. 없는 네. 케이스지. 그리고 그분은 한명숙 의원 때나 나올 법한. 그러니까 예. 제가 그 정도 급이었나 봐. 그리고는 그만두셨어요. 법원을 떠나셨어요. 판사를 네. 그 후에. 나이가 많아서 정년 퇴임한 겁니까? 아니죠. 아 그냥 옷 벗고 변호사 개업. 왜 그런지 모르겠어. 어쨌든 그런 무리한. 그다음에 2심 판사는 유명한 차문호 판사였습니다. 차문호. 그래서 그분은 뭐 50만 원을 깎아주셔서 150만 원. 그다음에 3심 판사는 조대현. 그분도 양승태 추천된 건데 네. 그분은 또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신속하게 2개월 만에 대법원 3심을 끝냈어요. 그래갖고 다들 한 11월이나 12월에 될 줄 알고 대책을 우리가 세웠는데 2개월 만에 된 거 다들 깜짝 놀랐죠. 아니 그래서 그 관공서에서 명함 돌린 거를 이게 호별 방문이다라는 걸로 엮은 건데 사실은 관공서 가면은 명함 많이 돌려요. 근데 이제 아마 최민희 의원님이 그 사무실 안에 들어가서 돌렸다는 건데 그런 경우도 많거든. 그리고 이걸로는 당선무효형이 안 나와요. 벌금 나와봐야 50만 원짜리인데 결국에는 뭐 그 공약에 대해서 시비를 건 거고 실은 그 공약에 대한 시비를 건 것도 지금 이제 재판 과정 저도 그동안에 쭉 들어봤으니까 다 소명이 되는 얘기인데 이걸 가지고 이 당선무효형을 내린 거는 이 재판이 상당 부분 정치적 성격이 있는 재판이었다고 네. 생각을 하고 근데 문제는 이제 시간이 없어요. 이번이 이제 성탄절 특사고 그리고 내년 설이 언제입니까? 2월 말이죠. 설이 있는데 그때 가면 늦습니다. 그리고 성탄절 특사를 하면 보통 이 신년 특사를 잘 안 해요. 제가 사면 복권을 2번 받아본 사람이어서 나름 복권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즉 성탄절 특사가 25일 날이나 24일 날 밤에 발표가 나거나 24일 날 자정쯤 결정이 될 거예요. 그러면 결정되기 하루 전 혹은 이틀 전 마지막 순간에 이게 법무부 사면위원회를 거쳐서 장관이 최종적으로 명단을 작성해서 대통령한테 품위를 올리는데 대통령한테 품위 올라가는 순간에도 명단에서 빠지고 넣고가 이루어지거든. 과거의 전례들을 보면.
때문에 지금 기왕에 국민청원이 올라갔고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께서 이 재판의 부당성에 대해서 공감한다면 네. 좀 크게 한번 힘을 주셔가지고 네. 이번 사면 이 복권에 우리 최민희 의원님이 꼭 포함돼서 내년 청선에 꼭 출마해서 당선되셨으면 하는 저 바람입니다. 이번 전국에서 보면은 최민희만한 파이터가 어디 있어요? 아 근데 저는 한두 왜 명. 그럼 정치 재판을 당했냐? 네. 제가 그 박근혜 청와대 제2부속실에 몰래카메라, 그다음에 윤전추의 필라테스 장비,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침대 3개를 침대. 폭로했을 때 600만 원짜리 침대 3개. 네, 그리고 그게 하나가 675, 또 하나가 400 얼마, 그다음에 또 하나는 98. 그러니까 이게 그때 제 추측으로는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 하나는 최순실, 하나는 윤전추 이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때는. 그런데 그리고 95만 원짜리 휴지통, 뭐 하여튼 별의별 걸 다 폭로했는데 그때 이완구 전 총리, 그다음에 김재원 지금 정책위 의장이 네. 저한테 경고를 여러 번 했죠. 근데 제가 끝까지 폭로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갑자기 제가 새누리당 킬러 공천 대상이 되더라고요. 음. 그러더니 지역구가 게리맨더링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침대 3개 그게 결정타였다 이런 네. 얘기를 뒤로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정말 우리 최민희 의원님 이거 뭐 박근혜 정권이 이렇게 표적 삼아서 낙선시키려고 애를 썼고 그래서 당시에 또 MBC 그 김장겸의 MBC가 맞아요. 또 그것도. 최민희 죽이기에 나섰었고요. 저 까먹었었는데 예. 제가 그때 뭘 또 폭로했냐면 MBC 그 간부들이 법인카드. 법인카드 그 이상한 그 인터넷 이상한이라 어쩐 제가 잘 모르는 인터넷 매체 만나가지고 막 굽신대고 이런 그 문건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 어버이 연합하고 뭐 이런 거 나온 문건을 폭로해갖고 MBC에서 선거 기간 중에 이게 지금 생각하면 기획이었던 것 같아요. 다들 명함을 돌렸는데 저만 콕 찍어가지고 고발을 한 다음 갑자기 저를 검찰이 선거 기간 중에 불렀어요. 아 그랬나요? 네. 선거도 안 끝났을 때? 네. 아 맞아 그랬다. 그래갖고 맞아. 선거 기간 중에 불러서 제가 좀 늦춰달라고 했더니 오라고 그래서 갔거든요. 그랬더니 그게 주광덕 의원이 저기 검사 출신이죠? 네. 아 그렇구나. 네, 그래가지고 제가 선거 기간 중에 검찰에 출석했더니 그 사실이 그대로 MBC에 나왔어요. 맞아. 좀 이상한 맞아, 일이 맞아. 계속 벌어졌었고 아까 제가 동성애 얘기할 때 차별금지법 그때 깜짝 놀란 거는 제가 지역에서 별의별 소문이 다 돌았어요. 차별금지법 서명해가지고 네. 대형교회 중심으로 제가 동성애자라든가 동성애 지지자라든가 그래서 어쨌든 지역 선거 같지 않은 이상한 선거를 아니 치렀어요. 그거는 그 군형법 개정안 그거 진선미 의원이 아마 대표 발의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19대 국회 때 네. 그때 정의당 의원들이 많이 그 했죠. 공동 발의 다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리스트가 교회로 쫙 돌아가지고 어허. 내가 제가 지난번 선거 치렀던 지역구에 예. 모 교회 꽤 큰 모 교회가 있는데 그 모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한기총 총무였어요. 이름이 뭐죠? 제가 이름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예. 그분이 딱 제가 인사하고 소파에 앉기 전에 예. 그거부터 물어보더라고. 네. 군형법 개정안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리셨는데 아, 그래요? 등등 해가지고 아무튼 제가 1시간 동안 거의 네. 1대1 설교, 1대1 훈계를 당했던 느낌이 있는데 그때 명성교회였나? 진선미 장관이 명성교회. 출마했는데 예. 거기서도 아마 진선미를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낙선시키려고 그랬죠. 그 동네에서 상당히 가장 노력을 힘이 센 교회였는데 상당히 노력을 그런데 했었죠. 서울은 그래도 영향이 좀 적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남양주잖아요. 도농복합이니까, 예, 그러면. 도농복합은 더 심한데 예. 저는 구체적으로 제보를 했어요. 젊은 목사 한 분이 어. 저에게 와서 명단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돌았어요. 두 가지가 나왔는데 하나는 차별금지법 서명한 사람, 그리고 차별금지법 서명했다가 탈퇴한 사람들이 있어요. 탈퇴한 사람, 탈퇴 안 한 사람, 그다음에 군형법 한 군형법, 사람. 네. 그래서 탈퇴 안 한 사람하고 그다음에 군형법 서명한 이쪽은 낙선 대상으로 중앙에서 내려왔다고 제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너무너무 힘든 선거였어요. 네. 그래요. 하여간 우리 최민희 의원이 불의하고 부당하게 지금 이 상황에 처했는데 이게 또 여당이 되고 보니까 여당 정치인들 사면해주면 뭐 대단히 또 특혜를 베푸는 걸로
그 프레임이 씌워져 가지고 그럴 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뭡니까? 저쪽 한 명을 끼워주면 돼요. 근데 저쪽에 끼워줄 사람이 마땅치가 않은 게 너무 흉악범들이라서 흉악범이 많아서. 전 진짜 웃기는 게 이 내용이 예. 그리고 150만 원도 참 없는 액수래요. 그렇죠. 액수 자체도 보통 300, 500, 네, 그렇죠. 뭐 200 이게 이렇대요. 죽이려고 한 거예요. 보통은 유죄임을 인정하지만 그 선거 출마나 피선거권 앞길은 막지 않겠다 그래서 주는 금액이 90만 원이에요. 그래서 선거법 재판이나 정치자금, 특히 선거법 재판에 90만 원짜리 벌금형이 굉장히 많아. 이 얘기는 잘못한 건 맞는데, 그리고 이 선거법 그 엄밀하게 안 지킨 건 맞는데, 그러나 이거 가지고 이 피선거권을 가로막기까지는 좀 과하다 이래서 나오는 게 90만 원 혹은 80만 원이거든. 내가 보기에 최민희 의원님도 이게 정상적인 재판이었다면 80만 원, 90만 원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150만 원, 200만 원도 아니고 150만 원 때렸다는 거는 이 재판 자체가 굉장히 이상한 거지.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저 청와대 청원 많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사실 또 지금 가장 민감한 사안이기도 합니다. 민주당하고 정의당이 대척점에 설 일이 많지 않은데 지금 이 국면은 굉장히 아까 얘기했는데 이번에 우리. 스파링 한번 세게 붙었죠. 그래요? 근데 잘 타협이 될 것 같습니까? 아까 다시 정리해 주세요. 거의 다 왔고요. 예. 그리고 내용적으로는 거의 정리가 됐고, 근데 이제 아직 그 패키지잖아요, 이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선거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공수처법. 예. 공수처법은 이견이 이미 일찍이 정리가 됐고, 네. 근데 이제 선거법은 중간에 그 민주평화당도 어제 그 정동영 대표하고 인터뷰했는데 우리 당이 가장 진보적일 거라고 여당보다도 더 강력한 검찰 개혁 의지를 갖고 있다. 예.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선거법도 오늘 제가 낮 1시쯤에 우리 교섭 대표인 윤소아 원내대표한테 듣기로는 거의 조정이 됐는데 민주당 의원들 내에 일부 여전히 문제 제기를 하는 과정이 있어서 지금 협상 정권은 이인영 원내대표가 위임을 받은 것 같고 그걸 좀 다독이는 약간의 그 제스처가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 다만 검경수사권 조정법이 이게 이견 조정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근데 그런데 이게 검경 수사권 조정은 이견 조정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원래 해야 될 개혁을 검찰의 입김을 받아서 검찰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려는 일부 불순 세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있어요. 있고 그러니까 이건 그러니까 지금 뭐 불순 세력? 정의당이랑 민주당이 선거법 놓고 아웅다웅 하는 것은 서로 각자의 주장이 있는데 그 각자의 주장이 있고 그게 뭐 어느 점에서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보는데 예를 들자면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검찰은 이러거나 저러거나 마무리 내가 짓게 해달라는 주장은 애시당초 검경 수사권 조정에 못 들어올 얘기인 건데 그걸 지금 자꾸 갖고 들어오는 것은 정의당은 아니고 그게 아니고요. 민주당도 아니고 예. 그런 그러니까 거죠. 그건 정확히 아니 그분이 또 전직 법무부 장관을 지내보신 분이어가지고 우리 저 정배영님. 모시지 한번 모셔서 더더욱- 인터뷰 한번 하시죠. 더더욱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예. 본인의 논리는 있어요. 본인의 논리는 있는데 그게 검경 수사권 조정이 뭐 어제 오늘 사이에 논의된 게 아니잖아요. 깡패도 순정은 있죠. 무슨 이게 이제 논리는 베이스가 꽤 있는 논의고 그래서 지난번에 그 합의가 된 건데 이거를 다시 흐트러트리는 주장을 자꾸 하셔서 그것도 이제 막바지에 와가지고 예. 이게 이제 조정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선거법만 발표하고 도장 찍어가지고 합의문 내밀기도 조금 뭐한 거야. 왜냐면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러다가 검경 수사권 조정 안 되면 어떡하냐. 그렇죠. 저희 이 입장은 우려도 당연히 현실적으로 있고 네. 그리고 어쨌든 이게 패스트트랙법이 패키지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전체를 합의해서 이 정리하고 본회의 날짜 딱 잡고 그때까지 필리버스터 뭐 하루 이틀 하라 그러고 이렇게 밀고 가야 되는데 아직 그게 잘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우리 근데 정배영님, 예. 네, 정배영님의 지금 의견서를 저희 김용민 TV가 입수를 했어요. 예. 대한신당 안에서 회의할 때 내용을 보니까 이건 뭐 거의 검찰의 입장과, 의견서하고 네. 똑같아요. 어떤 거냐면은 경찰의 1차 수사 종결권 범위를 축소한다. 그래요. 그 얘기예요.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확대한다. 그리고 영장심의위원회 신설을 삭제한다. 아휴. 중요 사건 수사 개시 통보 및 종결 전 협의. 뭐 이게 뭐 사실 경찰의 1차 수사권을 무력화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고치려고 하는 걸 다 하지 말자고 하는 겁니다. 이 정신 차려야지. 우리 저 정배영님 자기가 무슨 검찰 개혁에 지금 민주당보다도 더 자기가 앞장서서 이 문제를 제기해 왔고 그동안 검찰 개혁에 있어서 가장 진정성 있는 그런 방안을 제시했던 사람이다. 이거 자화자찬하는데 내용을 보면 지금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참여정부 때 네.
이런 거 아닐까요? 참여정부 때 사실은 검찰 개혁이 실패한 게 공수처에만 집중해서 그랬거든요. 그렇지. 예.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그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같이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그때 법무부 장관이셨을 땐 공수처만 주장하셨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 논리상으로 보면. 그렇죠. 근데 그, 이게 예. 지금 놓고 보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민주당이 받아들이는 이유는 뭐 제가 보기엔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플러스 수구 세력의 숫자를 120 이하로 어떻게든 낮추려는 그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바른미래당 포함해서 최소한의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180이 넘어가면 정치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해서 저는 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보면 정의당은 정의당의 정체성이 있어요. 그리고 정의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정의당의 그런 정체성을 지지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리고 이 정체성은 이념인 거죠.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지금 나오는 대한신당하고 민주평화당은 난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이 무슨 정체성이 있어서 제3, 제4당으로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건지 새로운 보수당은 이름의 보수라고 받기라도 했잖아요. 최소한의 자기 역할이 있고 누가 봐도 저게 뭐 하는 정당인지 알겠거든요. 근데 이 두 정당은 지금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어떻게 보면 엄청난 수혜를 보는 건데 거기다 이제 그 석패율까지 포함해갖고 이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그나마도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자기들이 목소리가 있다고 이걸 협상 테이블로 끌고 나오는 거 난 이건 정말 모욕이라고 생각해요. 그분들에게 정체성이나 가치나 이념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중요한 한 가지가 그쵸. 있습니다. 생존 본능이라고. 근데 그 생존 본능이 그나마도 호남 베이스로 생존 본능을 갖고 있다는 자체가 나는 역겹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신당 같은 경우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나 선거제도 개혁에 관심이 없고, 근데 이번 협상의 제일 큰 수혜자예요, 그분들이. 왜냐하면 그렇죠. 호남 의석이 225대 만약에 75로 갔다. 우리가 원안에 합의했던 대로. 그러면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지역구 의석이 많이 줄지만 특히 그분들은 집중적으로 호남에 몰려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들은 상당한 위기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250대 50으로 이걸 폈어. 그 주장이 수용이 된 거예요. 물론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지역구를 이렇게 많이 줄여서 되겠냐 이 목소리가 있었던 건 사실이고, 그러나 이제 결정적으로는 대한신당 민주평화당이 강력하게, 바른미래당에도 호남기가 있잖아요. 아니 그 정의당이 잘 아시면서 왜 자꾸 민주당 보고 늘렸다고 그렇게 욕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심상정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아니 제가 이제 좀 조용히 민주당 있었던 내에도 그 이유는 이해관계가 있었고, 그래서 강력히 주장해서 이거 폈어요. 어쨌든 250대 250이 됐는데 이것도 만약에 선거구 획정을 지금 현행법대로 하면, 현행법은 뭐냐면 선거일 15개월 전에 그렇죠. 인구를 기준으로 선거구 획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2019년 1월이에요. 그러면 1번으로 주는 데가 부산 남구을, 그다음에 2번으로 주는 데가 익산갑, 그다음에 광명, 예. 뭐 등등해서 있어요. 쭉 이렇게 순서가. 근데 이제 호남이 많이 들어가요, 거기에. 225대 75 1대 아니 250대 51대. 51대 그러니까 선거구 획정 시점을 선거일 15개월 전으로 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붙이게 이렇게 바꾸기로 한 거예요. 3년 평균으로. 선거일 전 3년 평균으로. 그렇게 되면 호남에서 하나도 안 줄어요. 의석이. 어떻게 보면 그쪽을 봐준 거야. 그러니까 대한신당은 이걸 얻고 나더니 이제 관심이 없어. 그냥 정의당, 민주당이 알아서 타협해가지고 뭐 몇 대 몇으로 하든 정리하세요가 대한신당의 입장이고, 근데 이제 정동영 대표만 민주평화당 내에서 그분도 오랫동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해왔던 분이거든요. 그 연장선에서 그걸 주장하고 있는 거고, 손학규 대표는 사실은 연동형도 연동형이지만 석패율이 마지막에 꼬였던 거는 정의당의 관심사라기보다 그쵸. 바른미래당의 그 석패율에 대한 미련이 굉장히 컸어요. 근데 이제 당권파를 여기서 손학규 대표가 완전 잘못 알고 있는 거, 정동영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본인들이 석패를 당할 거라는 생각은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아니 근데 지난 선거에 김문수가 김부겸한테 25대 75로 깨지는 거 보세요. 석패 같은 소리 하고 있는 거지, 내가 보기엔. 그 두 분은 사실은 뭐 석패율 제도가 도입된다 그래도 그 명부에 입대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진짜 중진구제형이라고 욕을 먹지. 잠깐 왜냐? 근데 그거는 그럴 수가 없는 게 박지원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심상정 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심상정 대표는 법으로 제한하자는 얘기를 했으니까 뭐 그분의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가 명단에 안 들어가겠다고 얘기하는데 법에 명단에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넣고 빼고 어디서, 그냥 석패율은 그 당에서 다 1등부터 가는 건데. 이렇게 석패율 제도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권역별로 한 명씩 하면
그 권역에 출마한 모든 지역구 후보자가 동일 순번에 비례대표로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쵸. 본인이 안 할 수 있어요. 안 할 수 있고 심지어는 뭐 이거 세칙으로 안 정해졌는데 안 할 수 있게 돼 있지 않다니까 현재 구조는. 아니 그거는 정당이나 본인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을 거예요. 각서를 쓰면 아니요. 그렇지 않은 게 각서를 쓰면 돼. 그게 포기 아니라 각서를. 당이 할 수 있는 거는 비례 1번부터 20번 중에 내가 권역을 몇 번을 넣겠다만 정할 수 있는 거지. 그 권역에 그러니까 그 석패를 몇 번 3번, 9번, 12번은 석패로 할 게는 당이 정하지만 그 석패에 올라간 건 비율이 제일 높은 사람이 들어가는 거라. 그러니까 그 각서를 써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포기각서 쓸 수 있어요. 포기각서를 쓸 수 있고 그렇게 그래서 자율적으로 당이 일정하게 한다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데 뭐 손학규, 정동영 이런 분들이 자기가 못 들어가서 안달이 나서라기보다 그 당의 석패율이 아니고서는 당선이 불가능한 현역 의원들이 몇 분 있어요. 예를 들면 김성식 의원, 그다음에 김관영 의원 이런 분들이 석패율이 아니고서는 어려워요. 근데 정의당이 석패율에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무슨 심상정 영부 당선을 이걸 통해서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진보 정치를 수십 년 했지만 현행 소선거구제 하에서는 지역에서 평판도 좋고 능력도 좋으나 자력으로 국회 입성이 불가능한 정치인들이 있어요. 특히 지역에 가면 그런 정치인들이 많아요, 정의당에. 이 사람들에게 일말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관심을 가졌던 거고, 근데 지난 총선 때 저희가 석패율 제도에 반대했었습니다. 그때는 왜냐하면 연동형하고 함께 논의된 게 아니었거든. 그냥 뭐 43석 내지는 57석의 비례대표를 가지고 석패율을 얘기하니까 그건 뭐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제도다. 근데 오히려 민주당은 그때는 석패율 제도가 한때 당론이었어요. 의원님, 근데 네. 그렇게 얘기 그거는 섞으시면 그거는 민주당이 얘기할 때는 권역별로 나눠서 권역별로 석패를 해서 우리가 원했던 석패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 아깝게 진 사람들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 살아남기를 원하는 석패였기 때문에 그때 얘기를 했던 거고, 지금 논의가 되는 거는 전체 명부를 쓰자는 건데, 그러니까 정의당도 마찬가지로 전체 명부를 쓰게 되면 이거 심상정 의원 구제안이 아니라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서 현재 연동형 비례대표제 포함해서 정의당이 15명 정도의 비례대표가 당선된다고 봤을 때 그 안에 석패가 들어가게 되면 실제로 구제되는 사람은 제 생각에는 김종대, 이정미, 윤소아, 추혜선 등 이번 국회에서 활동하셨던 분들이 가장 이 승리치에 근접해 갈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 심상정 의원이 본인 설명에도 중진이라는 말을 굳이 집어넣었던 거는 요번 초선 의원들 재선 의원 만들려는 계획이 들어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물론 이제 그것도 고려 대상이긴 한데 그러니까 정의당에서 지금 말씀하신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국회의원 했던 사람들 다 빼고 협회하자는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당내에서. 당내에서는 그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그거는 당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당의 재량 여지가 좀 있다고 보고 이 제도 자체가. 그러나 어쨌든 애초에 225대 75로 합의될 때 권역별 2명씩으로 됐어요. 지금 한 권역별이었거든. 명이죠. 권역별. 그때는 이제 민주당도 권역별에서 대구에 어떻게든 국회의원 만들려고 아니 했던 그래서 거 있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6석으로 줄이자는 얘기가 나왔어요. 민주당이 제안해서. 그것도 권역별이었어요. 그거를 정의당이 거부한 적이 없다고.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뉴스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당내의 요구사항이나 이해관계도 권역별이거든. 그래야 지역에서 지금 얘기했듯이 현역 의원들만 유리한 이런 제도가 아니고 지역에서 오랫동안 정치를 했으나 그리고 해당 지역에서는 일정하게 평판이나 신뢰도 있지만은 자력으로 당선이 불가능한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당연히 상식적으로 정의당 내에서는 권역별로 얘기가 돼요. 그리고 이걸 지금 더 줄인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섯 석도 민주당에서 못 받겠다. 그러니까 수도권은 빼고 영원함 정도 받을 더 줄인다는 수 얘기가 있죠? 있어요. 그래서 경북. 더 줄이면은 당연히 정의당 내에서는 논의가 설사 이거를 전국 명부로 그냥 튼다 하더라도 정의당은 권역별로 하자. 이렇게 논의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많은 오해와 억측들이 있었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어찌됐건 간에 지금 현재 스코어는 거의 접근이 됐습니다. 거의 접근이 됐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패키지로 정리가 안 돼 있는 거 하나. 그리고 하나는 민주당 내에 여전히 이제 수도권 지역의 국회 지역구 의원들이죠. 그게 제도적인 유인 효과가 있거든. 많은 출마를 부르는. 네. 그러니까 정의당 후보들이 출마하는 거 싫다 이거거든. 석패율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면 조금 갈등이 심해지고 수도권이 되게 3 내지 5% 차로 떨어지고 당락이 결정돼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사실은 자유한국당 좋은 일 시키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막 근데 그건 뭐 꼭 그렇게 볼 수 없는 게 어차피 저쪽도 다 나올 분열되니까. 거니까. 근데 예. 다 분열되는 거 맞는데 가장 강력한 건 저쪽에는 유승민의 새로운 보수당. 이쪽은 정의당 맞죠. 또 근데 게다가 정의당이 더 지난 높아. 선거와는 달리 국민의당이 없잖아요. 네. 국민의당이 수도권에서 나올 표를 수도 있어요. 나올 근데 수도 있어요. 안철수가 들어올 수도 국민의당은 있대요. 지난번에 저는 뭐 결과적으로도 그렇고 여론조사에 특히 잘 나왔는데 거의 자유한국당 반, 민주당 반 갈라먹고 호남표를 좀 많이 먹는 이런 정도였던 거라서 전 바른미래당이 있고 없고,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그때 없었으면 민주당이 더 되고 덜 되고 하는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비례는 좀 다른 문제지만. 예. 아우 그렇지 않아요. 지역에서. 현실에서 안 들어가서 이 말하는 거. 그때 국민의당이 그러니까 마포는 괜찮았어요. 국민의당이 양당 표를 거의 비슷하게 갉아먹고 호남표를 얻은 게 그렇죠. 아니고 자유한국당 표를 훨씬 더 많이 예, 갉아먹었어요. 흡수했어 일부러.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자유한국당 표를 많이 가져간 프로테이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민의당이 20% 넘어가면 우리 당이 민주당이 당선됐고 호남표만 싹 가져간 18% 이내. 참 그러면 다 철저했어요. 떨어져. 진짜 어찌 보면은 네, 그렇게 돼. 제3지대의 제3세력으로서 잘만 하면은 그 뿌리 내릴 수도 있었겠다 생각이 드는데 안철수의 그 참 쓸데없는 욕심 때문에 바른정당과 손잡았다가 저렇게 몰락의 길을 걷고 있는 뭐 거죠. 지금 떠도는 설은 1월 달에 들어온다. 들어온다는 라는 설이 건데 있어요. 마라톤 하면서 뉴욕에서. 근데 지금 이제 이 얘기를 다 들으셨는데 이렇게 가면 국민들은 피곤하세요. 네. 예, 국민들이 보시기엔 1+4가 개혁을 중심에 놓고 이게 이렇게 쌈박하게 정리되길 바라시지 니네 당 누구 살리고 이렇게 들어가는 이 과정이 노출되게 했다는 거는 사실은 1+4 모두가 과정 관리를 잘못한 점은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순수한 제도선을 기준으로 이 제도 개혁을 논의하면 참 좋겠으나 현실 정치에서는 어렵죠. 어쨌든 선거 제도는 이해관계와 당리당략이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구는 선이고 누구는 이제 욕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 점에 있어서는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예요. 그럼요. 자기들 의석이 어떻게든 지금 제도하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극대화될 수 있는데 이걸 흔들려고 하니까 그동안에 영남에서 누렸던 초과 이익을 못 얻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싫은 거거든. 예. 그러니까 계속 저런 식으로 저항을 하는 거고 네. 심지어는 뭐 비례한국당 만들겠다 네.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 건데 한국당과는 어쨌든 선거 제도에 관해서 게임의 룰이니까 한국당까지 포함해서 합의를 했으면 좋겠지만 얘기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네. 이미 그건 끝난 거고. 아니 비례를 없애고 270석 지역구만 하자는데 그게 당론인데. 아니 그거는 뭐 사실은 그냥 블러핑으로 내놓은 것이고 실제 협상을 제가 보기엔 충분히 할 여지가 있었는데 협상을 하려고만 그러면 황교안 안 대표가 밥 했겠어요. 굶고 뭐 가서 깽판 치고 이제 뭐 나 승리했다 이러고 있으니까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인영 대표가 자유한국당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을 했는데 제가 뭐 할 수가 없네요. 제가 할 수가. 알기로는 이제 물밑 채널은 있는데 그 물밑 채널이 원만하게 가동이 되려면 황교안이 저런 식의 퍼포먼스를 하면 안 돼요. 그렇죠. 네. 근데 저런 식으로 퍼포먼스를 해버리면은 물밑 채널이 아무런 아이고. 이 권한을 위임받지 못하고 아무런 무기력해지는 거지 그냥. 자, 하여튼 뭐 그래서 난 무기력해졌다고 보고 예. 더 이상 그쪽이랑 대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는 유일한 방법은 4+1에서 네, 뭐 빨리 그동안에 정리해 엎치락 뒤치락 했지만은 네. 지금 선에서 이제 뭐 이번 주 없어요 시간이 이번 주 내에 마무리 짓고 성탄 전에 23일이나 24일 날 본회의를 열어가지고 필리버스터 하루 하라 그러고 회기 그냥 26일 정도로 마감하는 걸로 해서 26일 날 표결하고 끝내야 돼요. 네, 네. 그러지 않으면은 이게 1월 달로 넘어가면은 이게 피로도가 높아지고 네. 그러면 한국당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어요. 예. 이 한국당이 원하는 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 정치부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면은 집에 가야 돼요, 이제. 네. 그리고 12시. 아니 마무리하도록 지금 하겠습니다. 이게 적반하장일세. 의원님, 10시간째 방송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네, 뭐 고생하셨습니다. 모금 생방송도 아니고 말이죠. 아주 이게 방송 기계가 됐어요. 방송 노예가 됐어요. 여러분들 좀 이해 많이 해주시고 저 또 마친 다음에 네. 또 저 우리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도 녹음도 해야 됩니다. 아, 이 정말. 시간에 이 시간에 이제 네, 교수님 그러면- 안 좋으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네, 거예요? 기다리고 계시는 그럼 거예요. 빨리 끝내죠, 예, 예. 뭐. 자, 예. 여러분 그리고 내일 이제 정치 우리 저 박시영의 눈 공개 방송이 8시에 있는데 내일은 제 아들놈이 그 좀 먼 데서 초등학교 졸업을 합니다. 아. 그래서 제가 내일은 오창석이가 대신 진행을 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내일 네. 8시에 벙커원교회 많이 와주시고
오창석이가 대신 진행하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왔네. 이런 얘기가 나와도 좋으니까 내일 많이 와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정말 재밌습니다. 네, 자 내일 많이 와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고 우리 의원님 또 우리 소장님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